거지년들이 주제 파악 못하고 신났네. 내 아들은 등골 빠져라 일하는데 평생 농사만 지으신 부모님 모시고 떠난 첫 서울 여행. 캐시미어 코트 하나 입혀드린 게 그렇게 큰 죄였을까요? 시어머니는 충북 시골 친정집 마당까지 쳐들어와 친정엄마 머리채를 잡고 며느리 뺨까지 후려쳤습니다. 마당에 흙투성이로 나뒹구는 새 양복,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진 친정아빠. 그런데 며느리는 이 순간을 7년째 기다려왔다는 듯 가방 속 녹음기의 빨간 불빛을 가만히 확인합니다. 뺨 맞은 며느리의 입가에 떠오른 그 서늘한 미소. 과연 며느리는 7년 동안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7년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35살 김지영입니다. 충북 시골에서 평생 고추 농사만 지으신 부모님 밑에서 외동딸로 자랐고 지금은 중견 무역회사 대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남편 도시락이랑 시댁 반찬통을 챙기는 게 7년 동안 제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봄날 평생 서울 한 번 못 와본 우리 부모님 모시고 떠난 2박 3일 여행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오늘 이 사연을 꺼내놓는 이유 지금부터 들어봐 주세요.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7년째 반복되는 습관이라 몸이 먼저 일어나는 거죠. 부엌으로 나가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리고 남편 도시락에 넣을 계란말이를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옆 화구에서는 시부모님 댁으로 보낼 갈치조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도마 위에 물을 썰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번 주만 벌써 3번째 반찬통을 채워보내는 길이었거든요. 여보, 오늘도 어머님 댁에 갈치 보내는 거야? 방에서 부스스 걸어 나온 남편이 식탁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응, 어제 어머님이 전화하셔서 갈치 좀 사보내라고 하시더라고. 저는 갈치 한 토막을 뒤집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머리를 극적이며 냉장고에서 물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요즘 입맛이 없으시대. 잘 챙겨드려. 알았어. 당신 도시락에는 계란말이 많이 넣어놨으니까 점심 거르지 말고 꼭 먹어. 저는 도시락 뚜껑을 닫으며 남편 얼굴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7년 전 결혼식장에서 제 손을 꼭 잡아주던 그 남자가 맞나 싶을 만큼 요즘은 눈을 마주치는 시간조차 짧아졌어요. 남편이 도시락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가자 저는 그제야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벽시계를 보니 6시 40분, 이제 출근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죠. 회사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가방 깊숙이 손을 넣어 외장하드를 손끝으로 더듬어 봤습니다. 차가운 금속 감촉이 손끝에 닿는 순간 7년 전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어요. 시어머니 환갑잔치가 끝나고 뒷정리를 하던 그날, 저는 부엌에서 그릇을 닦다가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소곤거림에 손을 멈췄습니다. 성희야, 엄마가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져 있었어요. 왜 엄마 무슨 일인데? 시누이가 고개를 바짝 들이미는 게 부엌 유리창 너머로 비쳤습니다. 며느리한테 받은 용돈 있잖아. 그거 이모통에서 다단계에 넣었더니 3억이 됐다. 성호도 모르고 너만 알아라. 엄마 진짜야? 3억? 시누이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쉿, 목소리 낮춰. 며느리 귀에 들어가면 시끄러워진다. 저는 그날 그릇을 든 채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그릇이 미끄러져 깨질 뻔한 걸 가까스로 붙잡았죠.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외장하드 하나를 새로 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시댁에 갈 때마다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두었어요.
회사 화장실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저는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며 작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딸, 바쁘지? 엄마가 방해한 거 아니지? 엄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아니야, 괜찮아. 말해. 수화기 너머에서 엄마가 한참을 망설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딸, 저기 아빠가 말이야. 죽기 전에 서울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러시네. 저는 변기 뚜껑 위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서울에 우리도 가도 되겠니? 사돈댁에 폐 안 끼치고 너 얼굴만 잠깐 보고 오면 되니까. 엄마. 저는 입을 막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딸, 안 되면 안 된다고 해. 엄마는 아빠한테 잘 말할 테니까. 엄마와 와요. 내가 다 준비할게. 저는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무릎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부모님을 모시고 서울 구경을 시켜드리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제야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날 밤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남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여보, 잠깐 얘기 좀 해. 왜, 무슨 일인데? 남편이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다음 달에 연차 좀 낼까 해. 우리 엄마 아빠 모시고 서울 구경 좀 시켜드리려고. 남편의 표정이 단번에 굳어졌어요. 저는 무릎 위에 올린 손을 꼭 쥐었습니다. 2박 3일이면 충분해. 부모님 한번 모시고 오고 싶어, 여보. 7년 동안 한 번도 못했잖아. 남편이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다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귀에 들어가면 시끄러워질 텐데. 그러니까 조용히 다녀올 거야. 어머님께는 말 안 할게. 알았어. 조용히 다녀와. 엄마 모르게. 남편이 다시 리모컨을 집어들며 등을 돌렸어요. 저는 그 옆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 저는 회사 근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7년 동안 회사 월급의 일부를 비밀리에 모아둔 통장이 있었거든요. 창구 직원이 잔고를 출력해서 건네주었습니다. 1억 5천만 원.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500만 원을 인출 신청했어요. 500만 원이요? 직원이 한 번 더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네, 500만 원이요. 5만 원권으로 부탁드릴게요. 두툼한 봉투를 받아 가방 깊숙이 넣고 은행을 나서는데 햇볕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출발 이틀 전 저녁 엄마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딸, 아빠가 시장에서 양복 한 벌 맞췄어. 엄마의 목소리에 살짝 물기가 묻어 있었어요. 양복을? 왜? 사돈댁에 폐 끼치지 않게 깨끗한 거 입고 가야 한다고 그러시더라. 구두까지 새로 사셨어. 저는 베란다 창문 앞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그런 거 안 사도 된다고 해. 어머님 안 만나. 우리끼리만 다닐 거야. 그래도 서울 가는 건데 깨끗한 거 입어야지. 아빠가 평생 양복 한 벌 제대로 못 입어보셨잖아. 엄마는 그 말을 끝으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는 무릎을 끌어안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이번 여행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완벽하게 만들어드려야겠다고 그 자리에서 다시 다짐했어요. 출발 전날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왜, 무슨 일이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처럼 무뚝뚝했어요. 어머님, 다음 주에 회사 워크숍이 잡혀서요. 며칠 집을 비울 것 같아요. 워크숍? 며칠이나? 2박 3일이요. 성호밥은 미리 반찬 다 해놓고 갈게요. 그래, 알았다. 성호밥 굶기지 말고. 시댁에는 다녀와서 인사와라. 네, 어머님.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 서랍에서 외장하드를 꺼냈습니다. 이걸 집에 두고 가는 게 영 마음에 걸렸거든요. 결혼식 청첩장에 적혀 있던 친정 주소를 시어머니가 가끔 들먹이며 그 시골 구석이라고 비웃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저는 외장하드를 가방에 넣고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회사 캐비닛 깊숙한 곳에 옮겨두었습니다. 자물쇠를 2번이나 확인하고 나서야 마음이 놓였죠. 여행 당일 새벽 저는 KTX 오송역으로 향했습니다. 플랫폼에 내려서서 두리번거리는데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 2분이 보였어요. 엄마, 아빠. 저는 손을 흔들며 달려갔습니다. 새 양복에 새 구두를 신은 아빠가 어색한 자세로 서 계셨어요. 엄마는 동네 미용실에서 새로 한 파마 머리를 잡고 손으로 만지작거리고 계셨습니다. 딸, 우리 너무 촌스럽지 않니? 엄마가 제 손을 잡으며 작게 물으셨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진짜 예뻐. 아빠도 양복 너무 잘 어울리셔. 지영아, 아빠 이거 어색하지 않냐? 너무 차려입은 거 아닌가 싶어서. 아빠가 양복깃을 자꾸 만지작거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빠 팔짱을 끼며 활짝 웃어 보였어요. 아빠, 진짜 멋있어. 오늘 서울 사람들 다 아빠만 쳐다볼걸? 아빠가 어색하게 웃으시며 제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호텔로 향하는 길에 엄마는 창밖을 한참 바라보셨어요. 서울이 이렇게 큰 동네구나. 사람도 많고 건물도 많고. 엄마, 내일은 남산 케이블카 탈 거야. 오늘은 일단 호텔에서 좀 쉬고. 호텔? 우리가 호텔에서 자는 거야? 엄마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응, 좋은 데로 잡아놨어. 엄마 아빠 편하게 주무시라고. 엄마가 아빠 팔을 톡톡 치며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여보, 우리가 호텔에서 잔대요. 아빠는 그저 창밖만 바라보시며 고개를 살짝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2분의 옆모습을 번갈아 바라보며 가방 안에 든 봉투를 살며시 만졌어요. 이번만큼은, 정말 이번만큼은 완벽하게 만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객실 문을 열자 엄마가 입구에 서서 들어오지 못하고 머뭇거리셨어요. 엄마, 왜 안 들어와? 신발 신고 들어가도 되는 거지? 저는 픽 웃으며 엄마 손을 잡고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엄마, 호텔은 신발 신고 들어가도 돼. 아빠는 침대 끄트머리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으셨어요. 지영아, 이거 하룻밤에 얼마나 하는 거냐? 아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했어. 저는 창가로 가서 커튼을 활짝 열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환하게 한눈에 들어왔어요. 엄마가 제 옆으로 다가와 창밖을 바라보시며 작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딸, 엄마는 이런 거 처음 본다. 엄마, 내일부터 더 좋은 거 많이 보여줄게.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저는 엄마의 손에서 평생의 굳은 살을 느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잠들지 못했어요. 옆방에서 부모님이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시는 소리가 벽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시간을 확인하니 자정이 가까웠죠. 내일부터 시작될 2박 3일이 얼마나 빨리 지나갈지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그리고 그 여행이 우리 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도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조식 뷔페로 부모님을 모시고 내려갔습니다. 뷔페장 입구에서 엄마가 갑자기 제 팔을 붙잡으셨어요. 딸, 여기서 우리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거니? 엄마, 여기 뷔페야. 먹고 싶은 거 다 가져다 드시면 돼. 아빠는 접시를 든 채로 음식 진열대 앞에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저는 아빠 옆으로 다가가 접시에 빵과 소시지를 담아드렸어요.
아빠, 이거 한번 드셔봐. 맛있어. 지영아, 이거 다 먹어도 되는 거지? 응, 아빠. 더 드시고 싶으면 또 갖다 드시면 돼. 엄마는 과일 코너 앞에서 멜론 한 조각을 접시에 담으셨다 뺐다를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엄마 접시에 멜론과 수박을 듬뿍 담아드렸어요. 엄마,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드세요. 응? 엄마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자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남산 케이블카 승강장으로 향했어요. 케이블카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하자 아빠가 창밖을 바라보시며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여보, 저기 좀 봐. 서울이 다 보여. 아빠가 엄마 어깨를 톡톡 치며 손가락으로 창밖을 가리키셨어요. 엄마는 손잡이를 꼭 붙잡고 앉아 계시다가 조심스럽게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서울이야? 엄마, 좀 더 올라가면 더 잘 보여. 저는 휴대폰을 꺼내 두 분 사진을 찍어드렸어요. 전망대에 도착해서 제가 카메라를 들이대자 엄마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셨습니다. 엄마, 왜 뒤로 가? 딸, 엄마 옷이 너무 낡아서 사진 찍으면 사돈댁이 흉본다. 엄마, 저는 그 자리에서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어요. 엄마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엄마, 아무도 안 봐. 그리고 사진은 내가 보려고 찍는 거야. 엄마 옷이 어때서 그래? 그래도 딸 엄마는 사진 찍는 거 안 익숙해서.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아빠 옆으로 끌고 갔어요. 두 분 다 손 꼭 잡고서 자, 김치 하세요. 아빠가 어색하게 엄마 손을 잡으셨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사진 한 장이 찍혔어요. 저는 사진을 확인하고 엄마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엄마 봐봐. 너무 예뻐. 엄마가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시다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딸, 엄마 좀 예쁘게 찍혔니? 목소리에 물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점심으로 제가 예약해둔 한정식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가게 입구에서 메뉴판을 본 아빠가 그 자리에 멈춰 서셨습니다. 지영아, 여기 너무 비싸다. 아빠, 괜찮아. 내가 다 알아서 했어. 지영아, 우리는 그냥 국밥이면 충분하다. 다른 데로 가자. 아빠가 가게 밖으로 다시 나가려 하셔서 저는 아빠 팔을 붙잡았어요. 아빠, 오늘 하루만큼은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셔. 응? 내가 7년 동안 모은 돈이야. 부모님 모시고 좋은 거 사드리려고 모은 돈이라고. 아빠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시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습니다. 자리에 앉자 엄마가 메뉴판을 펴보지도 못하고 손에만 쥐고 계셨어요. 엄마, 뭐 드시고 싶어? 딸이 정해. 엄마는 뭐든 다 좋아. 저는 가장 비싼 코스를 2분 분량으로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한 상 가득 차려져 나오자 아빠가 젓가락을 들지 못하고 한참 동안 그릇만 바라보셨어요. 여보, 왜 안 드세요? 엄마가 아빠 옆구리를 살짝 찌르셨습니다. 그냥 우리 딸이 이렇게 차려준 게 처음이라. 아빠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국그릇만 들여다봤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매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엄마가 제 옷자락을 붙잡으셨습니다. 딸, 우리 그냥 구경만 하고 가자. 엄마, 오늘 엄마 코트 하나 사드릴 거야. 코트? 엄마 코트 있어. 작년에 시장에서 산 거. 엄마, 그건 시장 거고. 오늘은 백화점에서 하나 사.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여성복 매장으로 올라갔어요. 매장 직원이 환한 미소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어머님, 코트 하나 보여주세요. 부드러운 걸로요. 직원이 캐시미어 코트 몇 벌을 꺼내 보여줬어요. 엄마는 옷걸이에 걸린 코트를 차마 만지지도 못하고
한 발짝 떨어져 서 계셨습니다. 엄마, 이거 한번 입어봐. 저는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를 집어 엄마 어깨에 걸쳐드렸어요. 엄마가 거울 앞에 서서 자기 모습을 바라보시더니 한참을 가만히 계셨습니다. 딸, 엄마 어때? 잘 어울려? 엄마가 거울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셨어요. 엄마, 이런 거 입어봐도 되는 거니? 엄마가 거울 속 자기 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엄마 등 뒤에서 어깨를 살며시 감쌌어요. 엄마, 진짜 예뻐. 이거 살게. 딸, 얼마야 이거? 엄마, 그런 거 묻지 마. 딸, 얼마냐고. 엄마가 제 팔을 붙잡으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150만 원. 엄마가 그 자리에 얼어붙으셨어요. 딸, 안 돼. 엄마 안 사. 다른 거 봐. 엄마, 내가 살 거야. 7년 동안 모은 돈이야. 엄마가 결국 거울 앞에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옆에 서 계시던 아빠가 조용히 저한테 다가오셨어요. 지영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아빠, 진짜 괜찮아. 그리고 아빠 지갑이랑 구두도 사드릴 거니까 다른 말 하지 마. 아빠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코트값을 계산하고 매장을 나서려는데 1층 화장품 코너 쪽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따끔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슬쩍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화장품 매장 기둥 뒤에 키 작은 여자가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 여자는 황급히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저는 잠깐 멈칫했지만 부모님 손을 잡고 그대로 백화점을 빠져나왔어요. 그 여자가 누구인지 그때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죠. 그 시각 강남의 한 카페에서는 신우이가 휴대폰을 손에 들고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보경아, 너 지금 이거 진짜야? 신우이가 휴대폰 화면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상 속에는 제가 엄마한테 캐시미어 코트를 입혀드리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손을 떨며 곧장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지금 이거 봐야 돼. 수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희야, 왜 그러냐? 무슨 일이야? 엄마, 올케가 자기 친정엄마 모시고 지금 백화점에서 150만 원짜리 코트 사주고 다닌대. 워크숍은 무슨 워크숍이야. 이게 다 거짓말이었어.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뭐라고? 며느리가 어디서 뭘 안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엄마, 보경이가 영상도 찍어서 보내줬어. 진짜야. 성희야, 너 지금 그 영상 엄마한테도 보내라. 알았어, 엄마. 지금 보낼게. 신우이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시어머니께 영상을 전송했어요. 강남의 시댁 거실에서 시어머니는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인연이 나를 속이고.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꽉 쥐셨어요.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한강 유람선 선착장으로 향했습니다. 배가 천천히 한강 위를 떠가기 시작하자 아빠가 가판난간 앞으로 다가가셨어요. 엄마와 저는 아빠 옆으로 나란히 섰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다리들이 알록달록한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보, 저게 다 달이야? 엄마가 아빠 팔을 잡으며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네. 저쪽이 한강대교라고 하더라. 아빠가 한참 동안 야경을 바라보시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어요. 딸 덕분에 죽기 전에 이런 구경도 다 해본다. 저는 그 한마디에 배전 난간을 꽉 붙잡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게 올라와 입을 막아야 했어요. 가방 안에 든 휴대폰이 진동으로 계속 울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아챘습니다.
저는 슬쩍 휴대폰을 꺼내봤어요. 시어머니 부재중 전화 17통. 저는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집어넣고 무음 모드로 돌려놨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이 순간만큼은 어떤 것도 부모님 곁에서 떼어내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한복 대여점에서 엄마는 연분홍 저고리에 짙은 자주색 치마를 골라 입으셨어요. 아빠는 푸른색 도포 차림에 갓을 쓰셨습니다. 거울 앞에 선 엄마가 자기 모습을 한참 바라보시더니 작게 웃으셨어요. 여보, 우리 시집갈 때 입었던 거랑 비슷하네. 그러게. 그때는 이런 거 입어볼 시간도 없었지. 아빠도 어색하게 웃으시며 엄마 옆에 서셨습니다. 경복궁 마당에서 저는 두 분 사진을 한참 동안 찍었어요. 엄마가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순간 저는 7년 동안 시댁에서 받아온 모든 모욕이 이 한 장의 사진으로 다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후에 KTX 오송행 열차에 부모님을 태워드리며 저는 두 분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아빠 도착하시면 꼭 전화해. 알았지? 그래, 딸. 너도 조심해서 들어가. 엄마가 갑자기 제 손에 꼬깃꼬깃하게 접힌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쥐어주셨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딸, 우리 때문에 돈 너무 쓴 거 아니냐? 이거라도 받아. 엄마, 이거 다시 가져가. 딸, 엄마 마음이야. 받아. 저는 그 돈을 차마 다시 돌려드리지 못하고 손에 꼭 쥐었어요. 열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엄마가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드셨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며 열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방 안에서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지 않고 그대로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봤어요. 휴대폰을 켜보니 부재중 전화가 30통이 넘어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끄고 잠을 청했죠. 다음 날 아침 거실 청소를 마치고 출근 준비를 하던 중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어요. 신우이가 보낸 카톡이었습니다. 옳게, 우리 엄마 지금 너희 친정집 주소로 가셨어. 오전에 출발하셨대.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거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죠. 엄마한테 곧장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갈 뿐 받지 않으셨어요. 아빠 휴대폰은 꺼져 있다는 안내음만 반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끌어당겨 안쪽 주머니를 더듬었어요. 녹음기는 그대로 켜져 있었고 외장하드는 회사 캐비닛 안에 안전하게 들어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저는 가까스로 숨을 골랐습니다. 저는 그대로 회사에 반차를 신청하고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 안에서 부장님께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드렸어요. 부장님, 죄송한데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오후 반차 좀 쓰겠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목소리가 안 좋네. 친정 부모님께 일이 좀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매표소 앞에서 손이 너무 떨려 카드를 2번이나 떨어뜨렸어요. 오송행 KTX 좌석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옥자 아주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였지만 엄마와는 30년째 자매처럼 지내시는 분이었어요. 여보세요, 아주머니. 저예요, 지영이. 지영아, 너 지금 어디야? 빨리 와야 한다. 수화기 너머에서 옥자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떨렸습니다. 아주머니, 무슨 일이에요? 우리 엄마는요? 지영아, 너희 집 마당에서 시어머니라는 분이 1시간째 소리를 지르고 계신다.
동네 사람들 다 나와서 구경하고 있어. 저는 좌석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어요. 아주머니, 우리 엄마는 어떻게 됐어요? 지영이 엄마가 마루에 앉아서 빌고 계신데 그 시어머니가 머리채까지 잡고 흔드시더라. 우리 민철이가 지금 마당 한쪽에서 영상 다 찍고 있어. 걱정 마라. 사무장님이요? 그래, 변호사 사무실 일하잖아.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고 있다. 저는 손이 떨려 휴대폰을 2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지금 KTX 탔어요. 1시간 안에 도착할게요. 그래, 조심해서 와. 너희 부모님은 내가 옆에서 지키고 있을 테니까. 전화를 끊고 저는 곧바로 큰아빠께 전화를 걸었어요. 큰아빠, 저예요. 지영이요. 지영아, 무슨 일이냐? 목소리가 왜 이래? 큰아빠, 지금 시어머니가 우리 친정집에 가셔서 엄마 머리채 잡고 행패 부리고 계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큰아빠의 호흡이 잠시 멈췄습니다. 뭐라고? 사부인이 시골집까지 갔단 말이냐? 네, 큰아빠. 저 지금 청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지영아, 침착해라. 큰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잠깐만 끊어봐. 큰아빠는 그 자리에서 자기 회사 법무팀장과 평소 친분이 있던 가사 전문 변호사님께 동시에 연락을 돌리셨어요. 저는 좌석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7년 동안 외장하드에 차곡차곡 모아둔 녹음 파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이 순간을 위해 모은 건 아니었는데 결국 이 순간이 와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송역에 내려 택시를 잡아탔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택시 기사님이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차를 멈춰 세우셨습니다. 아가씨, 저기 사람들 모여 있는 데가 그 집인가? 저는 차창 너머를 바라봤어요. 우리 친정집 마당 앞에 동네 사람들 10대 명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기사님, 여기서 내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택시비를 던지듯 건네고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마당 안으로 달려 들어가는데 시어머니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담장 너머로 쩌렁쩌렁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우리 아들 등 처먹은 게야. 거지년이 거지년 모시고 백화점 다니고. 저는 마당으로 뛰어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마루에 주저앉아 계시는 우리 엄마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움켜쥐고 흔들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그저 흐느끼고만 계셨어요. 마루 한쪽에 아빠가 가슴을 부여잡고 기둥에 기대 주저앉아 계셨습니다. 서울에서 막 입고 다녀오신 새 양복은 마루 아래로 끌려 내려져 흙바닥에 발자국이 찍혀 있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시던 캐시미어 코트는 마당 한가운데 흙투성이가 되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 구석에 키 큰 남자 한 분이 휴대폰을 들고 침착하게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옥자 아주머니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마당을 가로질러 뛰어가며 소리쳤어요. 시어머니가 머리채에서 손을 떼지 않고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어머님, 손 놓으세요. 우리 엄마 손 놓으시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양손으로 붙잡고 엄마 머리에서 떼어내려 안간힘을 썼어요. 엄마가 그제야 풀려나 마루의 옆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엄마, 엄마 괜찮아? 저는 엄마를 끌어안았어요. 엄마는 흐느끼며 제 가슴팍을 잡고 떠밀려 하셨습니다. 딸, 일어나라. 엄마 괜찮아. 엄마 괜찮으니까 일단 사부인한테 빌어. 빨리 빌어. 엄마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빌어? 그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번쩍 올라왔어요. 쫙! 제 왼쪽 뺨이 옆으로 휙 돌아갔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한 발 물러섰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버티고 섰어요. 거지년들이 주제 파악도 못하고 신났네.
내 아들은 등골 빠져라 일하는데 그 돈으로 친정에 호강시키고 있었어. 시어머니가 동리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뺨이 욱신거리고 입안에서 피맛이 나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가방 안에서 작은 진동이 느껴졌어요. 녹음기에 빨간 불빛이 정확히 켜져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마당 끝에 서 계신 사무장님의 휴대폰 카메라도 우리 쪽을 정확히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누가 거지라고요? 인연이 어디서 눈 똑바로 뜨고 시어미한테 대들어. 시어머니가 다시 손을 들어 올리셨어요. 그 순간 옥자 아주머니가 마당 안으로 뛰어들어오시며 시어머니 팔을 붙잡으셨습니다. 이 양반, 더 이상 손대지 마요. 우리 동네에서 이게 무슨 짓이오? 이 시골 할망구는 또 뭐야? 비켜. 시어머니가 옥자 아주머니를 거칠게 밀어내셨어요. 옥자 아주머니가 비틀거리며 마당 흙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옥자 아주머니께 달려갔어요.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지영아, 나는 괜찮아. 너희 엄마 먼저 봐라. 엄마가 그제야 마루에서 일어나시려 안간힘을 쓰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마당으로 한 발씩 걸어 내려오셨어요. 사부인, 다 우리 잘못이에요. 제가 잘못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 그만 때리세요. 엄마가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으려 하셨습니다. 저는 엄마 팔을 양손으로 단단히 붙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엄마, 무릎 꿇지 마. 엄마가 왜 무릎을 꿇어? 딸, 그만해. 엄마가 빌면 다 끝나. 엄마, 우리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절대 무릎 꿇지 마. 저는 엄마를 끌어안고 마루 쪽으로 끌고 갔어요. 그 모습을 마루에서 지켜보시던 아빠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셨습니다. 여보, 엄마가 비명을 지르며 아빠께 달려가셨어요. 아빠가 마루 끝에서 옆으로 천천히 쓰러지셨습니다. 아빠, 정신 차려. 저는 아빠께 달려가 어깨를 흔들었어요. 아빠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옥자 아주머니가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하셨어요. 여기 어르신 한 분 쓰러지셨어요. 빨리요, 빨리 와주세요. 저는 아빠를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엄마는 아빠 손을 잡고 부들부들 떨고 계셨어요. 마당 한가운데 서 계시던 시어머니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발을 동동 구르며 다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내 아들 돈으로 호강하던 친정 꼴 좀 보라지. 이게 사돈이라는 작자들이야.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노려봤어요. 어머님, 한 번만 더 말씀해 보세요. 지금 그 말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시어머니가 잠깐 입을 다무셨다가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왜 사실이잖아. 너희 친정 거지인 거 온동리가 다 안다. 마당 끝에 서 계시던 사무장님이 휴대폰 카메라를 시어머니 쪽으로 더 가까이 향하셨어요. 저는 일부러 시어머니 앞으로 다시 한 발 다가갔습니다. 사무장님, 지금 이 말 다 녹화되고 있죠?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히고 있습니다. 사무장님이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시어머니가 그제야 사무장님 쪽을 돌아보셨습니다. 뭐야, 너는 누구야? 왜 남의 집안일을 찍고 있어? 동네 사람입니다. 폭행 현장이라 신고용으로 찍었습니다. 사무장님이 휴대폰을 내리지 않은 채 또박또박 말씀하셨어요. 저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빠 손을 꼭 잡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구급대원들이 마당 안으로 뛰어들어와 아빠를 들것에 옮겨 실었습니다. 보호자분 한 분만 같이 타시면 됩니다. 저는 엄마를 부축해서 구급차 쪽으로 모셨어요. 엄마가 구급차에 오르기 직전 시어머니를
한번 돌아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당 한가운데 그대로 서서 우리를 노려보고 계셨어요. 엄마가 작게 입을 떼셨습니다. 사부인, 우리 영감 죽으면 사부인도 편하지 못할 거예요.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작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잠시 입술을 일그러뜨리셨습니다. 저는 엄마를 구급차에 태우고 다시 마당으로 내려왔어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시어머니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녹음기를 흘끗 보시더니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그딴 게 뭔데? 녹음기예요. 오늘 어머님이 우리 엄마한테 하신 말씀, 저한테 하신 말씀, 그리고 우리 친정을 거지라고 부르신 말씀까지 전부 여기 다 들어 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한순간에 변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마당 끝에 계신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으로 찍어주셨고요. 저는 사무장님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시어머니가 사무장님 쪽으로 한 발 다가가려 하셨습니다. 이봐요. 그 휴대폰 일이네요. 그거 내놓으라고. 신고용 영상이라 못 드립니다. 사무장님이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침착하게 대답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다시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오늘 여기서 하신 짓 전부 법정에서 다시 보게 될 거예요. 뭐라고? 너 지금 시어미한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법정에서요. 법정에서 다시 뵙죠. 저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구급차 쪽으로 돌아섰어요. 구급차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마당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계셨고 동네 사람들은 모두 시어머니를 둘러싼 채 차가운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옥자 아주머니가 마당 안쪽으로 들어와 우리 집 마루를 살피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무장님은 여전히 휴대폰을 손에 든 채 마당 한쪽에 서 계셨어요. 구급차가 마을길을 따라 청주 시내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산소호흡기를 단 아빠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었어요. 엄마는 맞은편에 앉으셔서 흐느끼고 계셨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큰아빠께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큰아빠, 아빠, 지금 구급차 타고 청주 종합병원으로 가요. 그래, 큰아빠도 곧 내려갈게. 변호사님은 내일 아침에 만나기로 했다. 지영아, 너 괜찮아?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큰아빠, 저 뺨 한 대 맞았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큰아빠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지영아, 큰아빠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아빠 곁에 있어. 알겠지? 전화를 끊고 저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거의 다 넘어가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가 평생 잊지 못할 하루가 될 거라는 사실을 그 차 안에서 처음으로 또렷이 느꼈습니다. 청주 종합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아빠는 곧장 처치실로 옮겨지셨습니다. 저와 엄마는 처치실 문 앞에 나란히 앉아 두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엄마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아빠 괜찮으실 거야. 딸, 다 엄마 잘못이야. 엄마가 서울 가자고 졸라서 이런 일이 생긴 거잖니.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왜 잘못해? 저는 엄마 어깨를 끌어안았어요. 엄마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흐느끼셨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처치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보호자분, 어르신 협심증이 와서 막힌 혈관 뚫는 시술 들어갈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아빠 괜찮으신 거죠? 늦지 않게 오셔서 다행입니다. 시술하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저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엄마는 처치실 문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한참 동안 무언가를 속으로 빌고 계셨습니다.
새벽 2시 무렵 시술이 끝나고 아빠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저와 엄마는 면회 시간이 될 때까지 복도 의자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낯익은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지영아. 남편이 제 앞에 와서 멈춰 섰어요. 저는 의자에 앉은 채로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왜 왔어?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 일단 좀 나와봐. 남편이 제 팔을 잡고 복도 한쪽으로 끌고 가려 했어요. 저는 팔을 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빠 안부는 안 물어봐? 장인어른 어떠셔? 방금 시술 끝났어. 7시간 만에. 남편이 입을 다물고 한참 동안 바닥만 내려다봤어요. 저는 엄마를 한번 돌아보고 남편을 따라 복도 끝 비상계단 앞으로 갔습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지영아, 엄마가 너 때문에 충격받아서 혈압이 올랐어. 지금 누나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 상태가 안 좋아. 그래서 일단 너 집에 가서 엄마한테 빌어. 그래야 일이 풀린다. 저는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7년 전 결혼식장에서 제 손을 잡아주던 그 남자의 얼굴이 거기 없었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지영아, 일단 엄마한테 빌어.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 여보, 우리 아빠가 협심증 시술 받고 중환자실 누워 계셔. 우리 엄마는 머리채 잡혀서 머리 다 빠졌어. 나는 뺨 맞아서 입안에 피가 났어. 근데 내가 빌어? 남편이 한 발 다가오며 제 팔을 다시 붙잡으려 했어요.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대지 마. 지영아, 제발. 여보, 당신은 내 남편이야 아니면 어머님 아들이야. 남편이 입을 다물고 시선을 피했어요. 저는 가방을 열어 안에서 USB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이게 뭔지 알아? 뭐야 그게? 7년 동안 어머님 환갑 뒷정리부터 시작해서 시댁에서 오간 모든 대화 녹음한 거야. 매달 어머님께 보낸 용돈 80만 원짜리 송금 내요. 시댁 경조사 때마다 보낸 돈 내요. 다 들어있어. 남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환갑 뒷정리 때 형님한테 다단계 얘기한 거. 며느리 용돈으로 3억 만들었다고 자랑하신 거. 그것도 다 들어있어. 뭐? 남편이 제 손에 든 USB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다단계라니 무슨 다단계. 여보, 당신 진짜 몰랐어? 어머님이 제가 매달 드린 용돈으로 다단계 하셨어. 그 돈 3억으로 불려놨다고 형님한테 자랑하셨고 당신만 모르고 있었어. 남편이 비틀거리며 복도 벽에 손을 짚었어요. 지영아, 그게 진짜야? 여보,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보여? 남편이 복도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USB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남편을 내려다봤어요. 여보, 나 오늘 결심했어. 무슨 결심? 이혼해. 남편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지영아, 여보, 7년이야. 내가 7년 동안 시댁에서 들은 모욕, 받은 차별 다 참았어. 근데 우리 아빠 쓰러뜨리고 우리 엄마 머리채 잡고 내 뺨 때린 건 못 참아. 지영아, 우리 엄마가 잠깐 흥분해서 그런 거잖아.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할게. 여보, 이젠 어머님이 흥분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저는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여보, 나 집에 안 들어가. 짐은 천천히 빼러 갈 거야. 어머님 만나서 빌 일은 절대 없어. 지영아,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여보, 신혼집 전세금 4억 중에 2억 우리 부모님이 보태주신 거, 어머님은 아직도 모르시지? 남편의 표정이 또 한 번 굳어졌어요. 뭐라고? 우리 부모님이 시골 땅 팔아서 2억 보태주신 거야.
어머님은 사돈댁이 사위 덕에 형편 핀 줄 아셔. 7년째 그렇게 알고 계셔. 남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여보, 그거 한 번이라도 어머님께 바로 잡아주신 적 있어? 한 번이라도 우리 친정에 미안하다고 말씀하신 적 있어?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복도 끝으로 돌아 엄마 곁으로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아빠가 김 변호사님과 함께 병원으로 오셨어요. 저는 엄마를 병실에 두고 1층 카페로 내려갔습니다. 지영아, 얼굴이 말이 아니다. 큰아빠가 제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옆에 앉아 계신 변호사님이 따뜻한 차 한 잔을 제 앞으로 밀어주셨습니다. 지영 씨, 일단 차 한 모금 마셔봐요.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새벽에 이렇게 내려오시게 해서 죄송할 거 없어요. 지영 씨 큰아버님께 얘기 다 들었습니다. 변호사님이 가방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내셨어요. 지영 씨, 오늘 결정해야 할 게 3가지예요. 말씀하세요. 하나, 시어머니에 대한 폭행이랑 모욕죄로 형사고소. 2, 남편에 대한 이혼 소송. 3, 위자료랑 신혼집 전세금 반환 청구. 이 3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손에 든 찻잔을 한참 동안 내려다봤어요. 변호사님, 다 진행해 주세요. 확실해요? 네, 다 진행해 주세요. 어머님께 매달 드린 용돈 내역, 시댁 경조사 송금 자료, 7년치 녹음 파일 다 있어요. 외장하드는 회사 캐비닛에 있고요. 변호사님이 큰아빠와 잠깐 눈을 마주치셨습니다. 지영 씨, 그 자료들 오늘 중으로 다 정리해서 저한테 넘겨주세요. 내일 아침에 청주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큰아빠가 찻잔을 내려놓으시며 입을 여셨습니다. 지영아, 사돈어른 회사 말이다. 네, 큰아빠. 우리 회사에 자재 대금이 6개월째 밀려 있다. 다 합치면 8억이야. 저는 큰아빠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큰아빠, 그동안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래, 너 때문에 입 다물고 있었지. 사돈댁 회사 어려운 줄 아니까 그냥 기다려준 거야. 근데 이제는 큰아빠가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다시 이으셨습니다. 우리 회사 법무팀이 다음 주에 채권 회수 소송 들어갈 거다. 큰아빠, 지영아, 큰아빠가 결정한 거다. 너는 신경 쓰지 마. 저는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 쥐었어요. 손이 따뜻해지는 게 그제야 느껴졌습니다. 그 사이 서울에서는 시댁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오랜 친구 정 사장이 12억 부도를 내고 잠적했다는 소식이 강남 일대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그 12억에 연대보증을 서주셨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채권자들이 시댁 강남 아파트와 시아버지 회사로 한꺼번에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2주 뒤 시댁 아파트에 법원 집행관이 출동했어요. 시어머니는 거실 한가운데 그대로 주저앉으셨다고 합니다. 집행관이 가구마다 빨간 딱지를 붙여나가는 동안 시어머니는 그 광경을 보며 입을 벙긋벙긋하고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그제야 친정 여동생한테 전화를 거셨습니다. 동생아, 언니 좀 도와줘. 우리 집에 빨간 딱지 붙었어. 수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 여동생의 한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언니 미안한데 나도 형편이 어려워. 동생아, 내가 너한테 맡긴 그 돈, 그 다단계 돈 있잖아. 그거 일단 빼서 좀 줘. 언니, 그 돈은 다 잃었어. 작년에 정리됐어. 뭐라고? 언니, 회사가 부도났어. 다 잃었다고. 언니한테 차마 말 못한 거야.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떨어뜨리셨다고 합니다. 며느리한테 받은 용돈으로 7년 동안 부어둔 3억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신 거예요.
같은 주에 남편한테도 회사에서 권고사직 통보가 떨어졌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시아버지 회사 부도가 거래처들에 알려지면서 남편 자리가 애매해진 거였어요. 남편이 그 통보를 받고 시댁으로 들어갔을 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빨간 딱지가 붙은 가구를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답니다. 신우이는 그날 자기 남편한테서 카톡을 한 통 받았어요. 성희야, 장모님 일에 더는 끼어들지 마라. 우리도 끝이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 거니까 기다려라. 신우이가 그 카톡을 읽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고 합니다. 같은 시각 저는 큰아빠 회사 회의실에서 변호사님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7년치 송금 내역과 녹음 파일이 담긴 USB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지영 씨, 어머님이 다단계 자백하신 그 녹음 파일이 결정적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어머님 진술 뒤집을 카드로 쓸 거예요. 변호사님, 그 파일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이혼 소장 위자료는 5억으로 갑니다. 신혼집 매각 대금에서 친정 부모님이 보태주신 2억은 전액 반환받는 걸로 명시할 거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큰아빠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며 자리에 앉으셨어요. 지영아, 큰아빠가 사돈어른께 직접 전화 한 통 했다. 뭐라고 하셨어요? 미안하지만 우리 회사도 더는 그쪽 자재 대금 못 기다려준다고. 다음 주 월요일에 정식으로 채권 회수 소송 제기한다고. 저는 큰아빠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큰아빠 사돈어른이 뭐라고 하셨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 전화 끊고 나서 큰아빠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큰아빠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남편한테서 장문의 카톡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지영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우리 엄마가 잘못한 거 다 알아. 근데 우리 가족 다 무너지고 있어. 너만 와주면 어떻게든 해볼게.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읽고 또 읽었어요. 답장을 쓰려고 손가락을 화면 위에 올렸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휴대폰을 침대 위에 던져두고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활짝 열었어요. 청주 시내의 불빛이 띄엄띄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7년 전 결혼식장에서 처음 남편 손을 잡았을 때 저는 평생 이 사람과 함께 늙어갈 줄 알았어요. 지금 이 순간 그 7년이 거짓말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어 답장 대신 변호사님께 메시지를 보냈어요. 변호사님, 이혼 소장 다음 주에 바로 접수해 주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저는 침대 끄트머리에 천천히 걸터 앉았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을 내려놓으니 그제야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어요. 일주일 뒤 강남 시댁 아파트에서 명도 강제 집행이 진행됐습니다. 집행관들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짐을 아파트 단지 길가에 내놓는 동안 두 분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계셨다고 해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신우이 친구가 그 광경을 휴대폰으로 찍어 입주민 카페에 올렸습니다. 올린 사람은 다름 아닌 백화점에서 우리 가족을 몰래 찍었던 그 여자였어요. 저는 그 소식을 큰아빠한테서 전해 들었습니다. 지영아, 그 여자가 올린 게 단순한 사진 한 장이 아닌 것 같다. 무슨 말씀이세요? 입주민 카페랑 사부인 부녀의 단톡방에 동시에 글이 올라갔다는구나. 신우이가 그동안 보낸 험담 카톡이랑 사부인 관련 동네 소문까지 전부 다. 저는 휴대폰을 손에 든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여자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잠깐 생각해 봤지만
곧 이해가 됐습니다. 신우이가 그동안 그 여자를 들러리 취급한 사실은 저도 익히 알고 있던 일이었거든요. 다음 날 시어머니는 부녀의 단톡방에서 강제 퇴장당했어요. 부녀의 회장이 시어머니께 직접 전화를 걸어 더 이상 우리 모임에 나오지 마시라고 통보했답니다. 20년 동안 다니던 모임이었어요. 신우이는 친정에 가지 못하고 시어머니 여동생 집 좁은 거실에 짐 가방 하나를 든 채로 들어가 머물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신우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성희야, 엄마 어떡하니? 엄마 갈 데가 없다. 신우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흐느꼈답니다. 엄마, 우리도 갈 데가 없어. 나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그 시각 저는 큰아빠 회사 회의실에서 변호사님과 마지막 작전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이혼 소장과 위자료 5억 청구서, 형사 고소장 사본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지영 씨 신혼집 매각 대금 중에 친정 부모님이 보태주신 2억은 전액 반환받는 걸로 명시했어요. 위자료는 5억으로 청구하고 변호사님 다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시어머님 형사건은 합의 안 하실 거죠? 저는 잠깐 고민하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일단 진행해 주세요. 합의 여부는 나중에 결정할게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때 회의실 책상 위에 놓아둔 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지영아, 한 번만 만나자.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저는 휴대폰 화면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큰아빠와 변호사님이 저를 지그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큰아빠, 변호사님, 저 남편 한번 만나볼게요. 지영아, 둘이서만 만나지 마라. 큰아빠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회의실에서 만나자고 할게요. 큰아빠랑 변호사님도 같이 계셔주세요. 큰아빠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내일 오후 3시. 큰아빠 회사 회의실. 와. 전송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놨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정각에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새 10년은 늙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수염도 깎지 않은 채였고 머리는 까치집처럼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지영아, 남편이 저를 보고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옆에 큰아빠와 변호사님이 앉아 계신 걸 보고는 잠깐 흠칫했습니다. 앉아. 저는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어요. 남편이 어색하게 의자를 빼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큰아버님, 인사가 늦었습니다. 앉게. 큰아빠가 짧게 한마디 하셨어요. 남편이 의자에 앉자마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지영아, 회사에서 잘렸어. 알아. 집에는 빨간 딱지 붙었고 누나도 이혼당해서 본가에 들어왔는데 본가가 없어. 엄마 아빠는 이모 집에 가 계셔. 남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영아, 너 없으면 우리 집은 진짜 끝이야. 저는 가방을 열어 4장의 서류를 한 장씩 천천히 테이블 위에 꺼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종이. 이혼 소장이야. 남편이 고개를 들어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두 번째 종이. 위자료 청구서. 5억이야. 남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종이. 어머님 형사 고소장 사본. 청주경찰서에 접수됐어. 지영아. 남편이 입을 때려 했지만 저는 말을 끊었어요. 마지막으로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이건 뭐야? 어머님이 환갑 뒷정리 자리에서 형님한테 자랑하신 거. 며느리한테 받은 용돈으로 다단계에서 3억 만들었다고 자랑하신 그 녹음 파일이야.
남편이 USB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게 진짜 엄마가 한 짓이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여보, 내가 거짓말이라도 한 줄 알았어? 지영아, 나는 진짜 몰랐어. 엄마가 그런 짓 하셨는지 진짜 몰랐어. 남편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그때 옆에 앉아 계시던 큰아빠가 입을 여셨습니다. 박서방. 남편이 고개를 들어 큰아빠를 바라봤어요. 네, 큰아버님. 자네 모친이 며느리 용돈으로 다단계 한 사실이 검찰에 그대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지 자네는 알고 있나?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단순한 손실로 끝날 일이 아닐세. 우리 조카는 이 카드를 안 쓰는 대신 자네 가족이 우리 조카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이길 원하네. 큰아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웠어요. 남편이 한참 동안 테이블 위에 USB를 노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지영아,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면 안 돼? 여보. 저는 남편의 두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7년 동안 내가 시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어머님 댁 반찬 만들고 당신 도시락 싸고 회사 갔어. 매달 어머님께 80만 원씩 용돈 드렸어. 시댁 경조사 때마다 한 푼도 빠짐없이 챙겼어. 신혼집 전세금 2억 우리 부모님이 보태주신 거 한 번도 어머님께 못 밝히고 살았어. 저는 잠깐 숨을 골랐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 돈으로 다단계 하셨어. 우리 부모님은 거지라고 부르셨어. 우리 엄마 머리채 잡고 내 뺨 때리셨어. 우리 아빠 협심증으로 쓰러뜨리셨어. 남편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여보, 내가 어떻게 다시 들어가. 지영아, 내가 다 빌게. 평생 빌게. 여보, 당신이 빌 일이 아니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4장의 서류와 USB를 다시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이혼 소장은 그대로 진행할 거야. 위자료도 그대로. 신혼집 전세금에서 2억 반환도 그대로. 지영아.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제 팔을 잡으려 했어요. 큰아빠가 그 사이를 막아서셨습니다. 박서방, 손대지 말게. 남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저는 회의실 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남편이 의자에서 일어나 저를 따라 나오기 시작했어요.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다시 제 팔을 잡으며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지영아, 제발. 저는 남편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한 발 들어가 남편 쪽을 돌아봤어요. 여보. 지영아. 신혼집 전세금 2억 누가 보탰는지 어머님한테 직접 가서 여쭤봐. 남편의 얼굴이 또 한 번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4억 중에 2억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시골 땅 팔아서 보태주신 거야. 어머님은 평생 그걸 모르셨고 당신은 알면서도 모른 척 하셨어.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혔어요. 마지막으로 본 남편의 모습은 복도 한가운데 그 자리에 굳어버린 채로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청주 친정집으로 내려갔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아빠가 안방에 누워 계셨습니다. 엄마가 안방 문을 빼꼼히 열고 저를 들여보내주셨어요. 아빠. 저는 아빠 옆에 조용히 걸터 앉았습니다. 아빠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시며 저를 바라보셨어요. 지영아, 왔냐? 아빠, 오늘 회의실에서 남편 만났어. 아빠가 가만히 천장을 올려다보셨습니다. 그래. 뭐라고 하더냐? 이혼 소장 그대로 접수했어. 위자료도 청구했고 전세금 2억도 돌려받기로 했어. 아빠가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저는 아빠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아빠, 미안해.
결국 이렇게 됐어. 부모님까지 다 끌어들이게 됐고. 지영아, 아빠가 천천히 제 손을 마주 잡으셨어요. 네, 아빠. 이제 우리 딸 인생, 우리 딸이 살아라. 아빠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괜찮다. 너는 너대로 살아라.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아빠 손등에 이마를 댔어요. 7년 동안 한 번도 아빠한테서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딸 잘 컸다. 아빠 자랑이다. 아빠가 제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어 주셨어요. 저는 아빠 손등에 이마를 댄 채로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안방문 너머에서 저를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어요. 엄마의 눈가에도 물기가 어려 있는 게 살짝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정집 마루에 앉아 마당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 머리채를 잡고 흔들던 그 마당이었습니다. 옥자 아주머니가 직접 흙바닥을 쓸어주시고 마루도 닦아주신 덕분에 마당은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마당 한쪽 빨랫줄에 엄마의 캐시미어 코트가 햇볕에 말려져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옥자 아주머니가 동네 세탁소에 가져가서 깨끗하게 세탁해 오신 거였어요. 저는 마당으로 내려가 빨랫줄 앞에 섰습니다. 코트 자락을 손끝으로 만져보니 흙이 묻었던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가 마루에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딸, 뭐해? 들어와서 자. 엄마, 금방 들어갈게. 저는 마당에 한참 동안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듬성듬성 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어요. 저는 꺼내보지 않고 그대로 마루로 올라갔습니다. 엄마가 이불을 깔아주신 안방으로 들어가 자리에 누웠어요. 아빠는 옆자리에서 이미 잠들어 계셨습니다. 엄마가 제 머리맡에 앉아 이마를 한번 짚어주셨어요. 딸, 오늘 고생했다. 엄마도 고생했지. 엄마는 괜찮아. 우리 딸이 걱정이지.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푹 잘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 뒤 청주경찰서에서 시어머니 출석 조사가 잡혔습니다. 변호사님은 그날 아침 일찍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지영 씨, 오늘 어머님이 거짓 진술을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미리 마음 단단히 먹어두세요. 네, 변호사님. 부탁드려요. 저는 큰아빠 회사로 출근해 회의실에서 큰아빠와 함께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조사실에서 시어머니는 형사님 앞에 앉아 이렇게 진술하셨다고 해요. 형사님, 우리 며느리가 우리 집 돈을 빼돌려서 친정에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정집에 가서 따진 거예요. 옆에 앉아 계시던 변호사님이 그 자리에서 즉시 서류를 꺼내셨어요. 형사님, 잠깐만요.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은 7년치 송금 내역과 시댁 경조사 송금 자료를 형사님 앞에 한 장씩 펼쳐 놓으셨습니다. 매달 80만 원씩 7년이면 6,720만 원입니다. 여기에 명절이랑 환갑이랑 시아버님 회갑까지 합치면 1억이 넘는 돈이 며느리한테서 시어머님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반대 방향은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형사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돈이 그렇게 많을 리가 없는데. 어머님, 통장 내역에 다 찍혀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다시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내셨어요. 이건 또 뭐예요? 시어머니가 의자에서 살짝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어머님, 잠깐 들어보시죠. 변호사님이 형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노트북에 USB를 연결하셨어요. 조사실 안에 시어머니 본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희야, 엄마가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며느리한테 받은 용돈 있잖아.
그거 이모통에서 다단계에 넣었더니 3억이 됐다. 성호도 모르고 너만 알아라. 시어머니가 의자에 그대로 굳어버리셨어요. 성호도 모르고 너만 알아라. 녹음이 두 번째 재생되는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님이 잠시 펜을 내려놓으셨어요. 어머님, 이거 어머님 목소리 맞으신가요? 형사님, 이건 어디서 난 거예요? 이거 불법이에요. 어머님, 같은 자리에 함께 있던 며느리분이 직접 녹음한 거라 합법입니다. 시어머니가 의자에서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변호사님이 회의실로 돌아와 저한테 결과를 보고하실 때 저는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큰아빠가 제 옆에 앉아 조용히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며칠 뒤 시아버지가 큰아빠 회사로 직접 찾아오셨어요. 저는 회의실 옆방에 들어가 유리병 너머로 두 분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시아버지가 큰아빠 맞은편 의자에 천천히 앉으셨어요. 평생 굽혀본 적 없던 어깨가 한껏 처져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면목이 없습니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깊이 숙이셨어요. 큰아빠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시아버지를 가만히 바라보고만 계셨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모르고 있던 집사람 행태까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집사람이 며느리한테 받은 용돈으로 처제를 통해 다단계에 넣었던 거, 며느리 모르게 우리 딸한테 매달 50만 원씩 챙겨준 거, 다 몰랐습니다. 큰아빠가 그제야 한숨을 길게 내쉬셨습니다. 사돈어른, 그걸 정말 모르셨다는 겁니까? 정말 몰랐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가장 노릇 제대로 못한 죄가 큽니다. 시아버지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셨어요. 큰아빠가 한참 동안 시아버지를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사돈어른, 8억 채권 회수 소송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시아버지의 어깨가 한 번 더 흔들렸어요. 다만 사돈어른 명의로 갖고 계신 시골 선산 시가 4억이랑 상가 임대 보증금 2억을 정리해서 우리 회사 미수금 일부를 변제하시면 나머지 2억은 조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사돈어른,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사돈어른, 이건 사돈어른을 봐서가 아닙니다. 우리 조카 봐서입니다. 큰아빠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옆방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음 날 시누이가 청주 친정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날 마침 친정에 내려가 있었어요. 마당에 들어선 시누이는 평소 보던 그 도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옷차림은 헝클어져 있었고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이 헬쑥해 보였어요. 옳게. 시누이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저는 마루 끝에 서서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엄마가 마당 한쪽에서 호스로 화단에 물을 주시다가 그대로 멈춰 서셨습니다. 옳게. 우리 엄마 한 번만 용서해줘. 한 번만. 시누이가 마당 흙바닥에 두 손을 짚으셨어요. 우리 지우가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있어. 친구들이 우리 집 얘기 다 한대. 지우가 학교 가기 싫다고 매일 울어. 저는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시누이를 바라봤습니다. 형님. 응, 옳게. 형님 친구분 말이에요. 백화점에서 우리 가족 몰래 찍어서 형님께 보낸 분. 시누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분이 그동안 형님이 보낸 험담 카톡 다 모아두셨대요. 그걸 입주민 카페에 다 올린 거예요. 시누이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형님 친구분이 형님 인생 무너뜨린 거예요. 보경이가. 시누이가 입술을 깨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저는 마루에서 내려와
신우이 앞에 잠깐 섰습니다. 형님, 우리 엄마는 머리채 잡혔어요. 우리 아빠는 협심증으로 쓰러져서 시술 받으셨어요. 저는 뺨 맞았어요. 형님이 그날 어머님께 영상 보내신 거 아니에요? 신우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형님, 일어나세요. 마당 흙바닥에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 아니에요. 저는 신우이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옆을 비켜 마루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형님, 지유 어머니로서 형님 인생 살아가세요. 어머님, 그늘에서 더는 살지 마시고요. 신우이가 마당 한가운데서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루에 올라와 엄마 옆에 섰어요. 엄마가 호스를 내려놓으시며 마루로 올라오셨습니다. 엄마는 안방으로 들어가시며 신우이 쪽을 한번 돌아보셨어요. 사부인 따님이 안 됐긴 안 됐네. 엄마가 작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시고 안방 문을 닫으셨습니다. 저는 마루에서 신우이를 한 번 더 내려다보고 대문 쪽을 가리켰어요. 형님, 이만 가보세요. 신우이가 그제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흙이 묻은 무릎을 손으로 한번 털어내시고 대문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대문 앞에 멈춰서서 신우이가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옳게. 네, 형님. 미안하다. 신우이의 입에서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이 나왔어요. 12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우이가 대문을 닫고 나가셨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큰아빠 회사가 아닌 지인 소개로 지방의 작은 무역회사들을 알아보러 다니고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시아버지 회사 부도 소문이 따라붙어 면접 자리에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결국 경기도 외곽의 작은 중소기업에 사원 자리로 들어가게 됐어요. 7년 동안 과장 자리에 있던 사람이 다시 사원으로 시작하게 된 거였습니다. 남편이 첫 출근하던 날 어머님께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엄마, 진짜 다 끝났어. 다 끝났다고. 시어머니가 수화기 너머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 하셨답니다. 2달이 더 지나고 시아버지가 약속대로 시골 선산과 상가 보증금을 정리하셨어요. 큰아빠 회사 미수금 6억이 그렇게 변제됐습니다. 같은 날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데리고 청주 친정집을 찾아오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마루 앞에서 신발을 벗으시고 마루 위에 천천히 무릎을 꿇으셨어요. 사돈어른 사부인. 제가 모자란 탓에 두 분께 이런 일을 겪게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우리 아빠 앞에 머리를 깊이 숙이셨습니다. 아빠는 마루에 앉아 시아버지를 가만히 바라보셨어요. 사돈어른, 일어나세요. 사돈어른, 우리 집사람 죄가 큽니다. 본인이 직접 사과드려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쪽을 돌아보셨어요. 시어머니는 마당 한쪽에 서서 입술을 깨물고 계셨습니다. 끝내 무릎을 꿇지 못하셨어요. 마당 한쪽에서 손수건만 만지작거리며 다른 곳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엄마가 마루에서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아빠가 한숨을 길게 내쉬셨습니다. 사돈어른, 일단 일어나세요. 마루에서 무릎 꿇는 건 우리 집안에서 받지 않습니다. 시아버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저는 마루 끝에서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미리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준비해둔 합의서였어요. 아버님, 애미야. 시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이거 합의서예요. 저는 합의서를 시아버지 앞에 한 장씩 펼쳐놓았어요. 하나, 어머님 형사건에 대해서 처벌 불원서는 제출할게요. 합의금 받지 않고. 애미야. 둘,
이혼 소송이랑 위자료, 재산 분할은 그대로 진행할 거예요. 시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셋,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우리 가족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시댁 식구 누구도요. 어머님도 형님도 그분 남편도요. 시아버지가 합의서를 한 줄씩 천천히 읽어 내려가셨어요. 애미야, 처벌 불원서까지 써준다고? 네, 아버님. 어머님 평생 정과 안 남게는 해드릴게요. 시아버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애미야, 정말 미안하다. 정말. 시아버지가 한자 한자 합의서에 서명하셨어요. 그동안 마당 한쪽에 서 계시던 시어머니가 그제야 마루 쪽으로 한 발 다가오셨습니다. 애미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마루 위에서 시어머니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님? 애미야, 나도 한마디만 하고 싶다. 저는 잠깐 시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들을 만큼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 근처에는 오지 마세요. 그게 마지막 부탁이에요. 시어머니가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입을 다무셨어요. 시아버지가 서명한 합의서를 두 손으로 저한테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그 합의서를 가방에 곱게 넣었어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팔을 잡고 천천히 마당을 빠져나가셨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당에 가만히 울렸어요. 저는 마루에 한참 동안 서서 닫힌 대문을 바라봤습니다. 가방 안에 든 합의서 한 장이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7년 동안 짊어지고 살아온 짐이 그제야 어깨에서 조금씩 내려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안방 문을 빼꼼히 열고 마루로 나오셨어요. 딸, 다 갔니? 엄마, 다 갔어. 엄마가 마루에 앉으시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딸, 잘했다.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저는 엄마 옆에 앉아 어깨를 살짝 기대었어요. 마당에 햇볕이 가만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지 6개월쯤 지나서 이혼 재판 선고일이 잡혔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서울가정법원 앞에 도착하니 변호사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지영 씨, 오늘은 마음 단단히 먹어요. 네, 변호사님. 법원 안으로 들어가는 복도 끝 의자에 익숙한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은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깨가 처져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옆에 보호자처럼 바짝 붙어 앉아 계셨어요. 남편이 저를 발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지영아. 저는 그 자리에서 시선조차 주지 않고 변호사님 옆을 그대로 지나쳤어요. 남편이 한 발 따라오려 하자 시어머니가 남편 팔을 붙잡으셨습니다. 성호야, 가만히 있어. 저는 법정 문 앞에서 잠깐 멈춰 섰어요. 변호사님이 제 어깨를 살짝 토닥여 주셨습니다. 지영 씨, 들어가요. 법정 안에서 재판부는 그동안 제출된 모든 증거를 인정해 주셨어요. 폭행 영상과 7년치 자금 흐름 자료, 그리고 환갑 뒷정리 자리에서 녹음된 그 한마디까지 전부였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정면만 바라봤어요. 위자료 3억 5천만 원과 신혼집 매각 대금 중 친정 부모님이 보태주신 2억 원 전액 반환을 명한다. 판사님의 목소리가 법정에 차분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방 안에 손을 살짝 넣어봤어요. 녹음기는 더 이상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는 녹음할 필요가 없어진 거였어요. 같은 날 오후 시어머니에 대한 형사건도 마무리됐습니다. 벌금 700만 원과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으로 결정됐어요.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정과는 남지 않았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서는데
시어머니가 복도 끝에서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변호사님과 함께 그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법원 앞 광장에서 변호사님이 제 두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지영 씨, 진짜 고생했어요.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하면 돼요. 저는 변호사님 손을 마주 잡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시기 큰아빠 회사는 시아버지 회사 상대로 진행하던 8억 채권 회수 소송도 정식 합의로 마무리됐어요. 6억은 변제, 2억은 조정으로 정리됐습니다. 시아버지가 평생 갖고 계시던 시골 선사는 결국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갔어요. 상가 보증금까지 다 정리되면서 시댁의 재산은 사실상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한편 신우이는 정식으로 이혼당해 마트 캐셔 일을 시작했어요. 평일에는 마트, 주말에는 식당 서빙까지 병행하며 딸을 혼자 키우게 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기를 떠받들던 동창 모임에서도 조용히 빠지게 됐어요. 평생 친구라 믿었던 그 친구분과는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결국 시어머니 여동생 집에서도 나오게 되셨어요. 경기도 외곽에 보증금 500만 원짜리 월세 빌라로 옮겨가신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인근 식당 설거지 일을 시작하셨고 시아버지는 작은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매일 새벽 5시에 집을 나서신다고 했어요. 저는 그 소식을 큰아빠한테서 전해 들었지만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러시구나 하는 짧은 생각만 들었어요. 다음 달 저는 회사에 부산지사 발령을 정식으로 신청했습니다. 부장님이 발령 신청서를 받아보시며 잠깐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김대리, 부산까지 가려고? 서울에서 정리 끝났잖아. 부장님, 서울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보다 부산에서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래, 김대리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알겠어. 부산지사장님께 잘 말씀드릴게. 부장님이 신청서에 사인해 주셨습니다. 저는 부장님 책상 앞에서 깊이 인사를 드렸어요. 발령 신청이 받아들여진 다음 날 저는 큰아빠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큰아빠, 저 부산 갈게요. 큰아빠가 의자에서 천천히 고개를 드셨어요. 부산? 네, 광안리 쪽에 작은 오피스텔 알아봤어요. 회사에서 가까운 데로요. 큰아빠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우리 조카가 결정한 거면 됐다. 큰아빠, 우리 엄마 아빠 매달 100만 원씩 보내드릴게요. 그건 정식으로 약속할게요. 지영아, 그건 큰아빠가 알아서 할게. 아니에요, 큰아빠. 제가 보내드릴게요. 우리 부모님이니까요. 큰아빠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우리 조카 다 컸네. 저는 큰아빠 어깨에 잠깐 이마를 댔습니다. 7년 동안 큰아빠가 묵묵히 저를 지켜주신 시간이 그 한 동작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부산으로 내려가기 전날 저는 청주 친정집에 들렀습니다. 아빠는 마루에 앉아 화단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빠, 저 내일 부산 가. 그래. 짐은 다 챙겼냐? 네, 다 챙겼어. 회사에서 이삿짐 보내줬어. 아빠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빠, 매달 한 번씩은 꼭 올라올게. 지영아. 네, 아빠. 올라올 거 없어. 우리 부산에 한번 놀러 갈게. 저는 아빠 옆에 가만히 앉았어요. 엄마가 부엌에서 김치찌개 끓이는 냄새가 마루까지 풍겨왔습니다. 아빠, 엄마 아빠 부산 오시면 광안리 야경 보여드릴게. 그래, 가보자. 너희 엄마 평생 바다 한번 제대로 못 봤다. 저는 아빠 손을 잡고 한참 동안 마당을 바라봤어요. 마당 한쪽 빨랫줄에 엄마의 캐시미어
코트가 여전히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부산행 KTX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에서 출발한 열차가 평택을 지나고 대전을 지나고 동대구를 지나는 동안 저는 휴대폰을 꺼내 7년 동안 모은 사진 폴더를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결혼식 사진, 시댁 행사 사진, 명절 사진. 저는 그 사진들을 하나씩 골라 휴지통으로 보냈어요. 휴지통에 든 사진들도 그대로 영구 삭제했습니다. 휴대폰 갤러리에 남은 사진은 부모님과 함께 찍은 서울 여행 사진들 뿐이었어요. 부산역에 도착해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광안리가 보이는 작은 오피스텔에 짐을 풀고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바다 냄새가 코끝으로 훅 들어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부산에서의 일상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회사에 출근하고 거래처 미팅을 다니고 새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서울에서 살던 그 7년이 어디 다른 사람 인생이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날도 있었어요. 부산지사로 내려온 지 한 달쯤 됐을 때 시아버지한테서 큰아빠를 통해 소식이 한번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식당 설거지를 하시다가 미끄러져 손목 인대를 다치셨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소식을 큰아빠 카톡으로 받고 휴대폰을 가만히 내려놨습니다. 어떤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분노도 안쓰러움도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하는 짧은 생각만 들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미팅 자료를 마저 정리했습니다. 그 미팅에서 처음으로 새거래처 분을 한 분 만났어요. 해운회사 과장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영 대리님이시죠? 이준영입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 잠깐 들여다보고 가방 안에 챙겼어요. 미팅이 1시간쯤 이어졌습니다. 준영 씨는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짚으며 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분이었어요. 미팅이 끝나갈 무렵 점심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김 대리님, 점심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처에서 간단히 먹으려고요. 이 근처에 잘하는 백반집이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다음 미팅까지 시간 좀 있으시면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준영 씨가 제 표정을 보고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부담스러우시면 안 가셔도 돼요. 그냥 점심이라. 아니에요. 같이 가요. 저는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백반집은 작고 조용한 곳이었어요. 준영 씨는 자기 어머니 얘기를 잠깐 하셨습니다. 부산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산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며 잠깐 어머니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준영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김 대리님, 혹시 결혼은 하셨어요? 저는 잠깐 멈칫했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작년에 이혼했어요. 준영 씨가 잠깐 입을 다무셨다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더 안 물을게요. 준영 씨는요? 저는 결혼한 적 없어요. 어머니 모시고 살다 보니까 어느새 이 나이가 됐네요. 저는 픽 웃었어요. 오랜만에 자연스럽게 웃은 거였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큰아빠한테서 카톡이 와 있었습니다. 지영아, 사부인이 며칠 전에 길에서 우리 회사 법무팀장 마주치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셨다는구나. 법무팀장이 알아서 자리 떠났다고 한다. 저는 그 카톡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오피스텔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광안대교 위로 노을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가만히 덮어놓고 한참 동안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7년 동안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던 그 손에
이제는 따뜻한 머그잔이 들려 있었어요. 손에 닿는 머그잔의 온기가 그제야 진짜 같았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저는 휴대폰 잠금화면 사진을 바꿨어요. 서울 여행에서 경복궁 마당에 한복 입고 환하게 웃고 계시던 엄마 사진으로 바꿔놨습니다. 지하철이 흔들릴 때마다 화면 속 엄마가 살짝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사진을 한 번씩 들여다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부산에서의 두 번째 달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부산에 내려온 지 1년이 되던 날 우리 부모님이 처음으로 부산에 놀러 오셨습니다. 저는 1년 전 서울 여행 때와 똑같이 연차를 냈어요. 부산역으로 마중 나가는 길에 가방 안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여행 일정표, 두툼한 봉투, 휴대폰까지 다 챙겨두었어요. 부산역 플랫폼에 KTX가 도착하고 부모님이 천천히 내리셨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손을 흔들며 두 분께 달려갔어요. 우리 딸 잘 있었니?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엄마, 살이 좀 빠진 것 같아. 아니야, 그대로야. 너야말로 얼굴이 폈다. 아빠는 옆에서 가만히 웃고 계셨어요. 가슴에 손을 얹는 모습이 1년 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빠, 가슴 괜찮아? 괜찮다. 청주병원 의사 선생님이 다 나았다고 그러시더라. 저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해운대로 향했습니다. 차창 너머로 바다가 펼쳐지는 순간 엄마가 작게 탄성을 내셨어요. 여보, 저거 봐. 바다야. 진짜 바다네. 아빠도 창밖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해운대 모래사장에 도착해 신발을 벗고 모래 위를 걸으니 엄마가 발끝에 닿는 모래를 신기해 하셨어요. 엄마, 발 시원하지? 딸, 엄마 평생 바다에 발 담가 본 적이 없어. 저는 엄마 손을 잡고 파도 가까이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파도가 발등을 적시는 순간 엄마가 깜짝 놀라 한 발 물러서셨어요. 엄마, 차갑지? 딸, 이게 바닷물이야? 저는 엄마 옆에서 한참 웃었습니다. 아빠는 멀찍이 서 그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고 계셨어요. 1년 전과 정반대였습니다. 그날은 제가 두 분 사진을 찍었는데 오늘은 아빠가 저와 엄마의 모습을 찍고 계셨어요. 광안리로 자리를 옮겨 자갈치 시장에서 회를 떠 작은 식당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회 한 점을 입에 넣으시고는 잠깐 멈춰 계셨어요. 엄마 어때? 딸, 엄마가 살면서 이런 거 처음 먹어본다. 저는 회 한 점을 더 집어 엄마 앞접시에 놓아드렸습니다. 그 사이 서울에서는 시댁 식구들이 각자의 일상을 견디고 있다는 소식이 가끔씩 큰아빠를 통해 들려왔어요. 시어머니는 식당 일을 그만두고 동네 노인정에 다니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인정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시어머니를 알아보셨다고 해요. 댁이 그 며느리한테 행패 부려서 길바닥에 나앉았다는 그 사람 아니오?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셨다고 합니다. 다음 날부터 노인정 발길도 끊으셨다고 해요. 같은 무렵 남편한테 재혼 얘기가 오갔다는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직장 동료가 소개해준 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시어머니께 첫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시어머니 태도에 질려 곧장 결혼 얘기를 없던 일로 했다는 소식이 시누이를 거쳐 엄마 귀에 잠깐 들어왔다고 해요. 엄마는 그 소문을 저한테 끝내 전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한참 뒤에 큰아빠를 통해 우연히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도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저 옅게 한번 웃고 다시 일에 집중했어요. 시누이는 평일에는 마트 캐셔, 주말에는 식당 서빙을 병행하며 딸을 키우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지우가 학교에서 조금씩 친구를 사귀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마지막으로 전해진 소식이었어요. 부산 여행 마지막 날 저녁 광안리 해변가 카페에 부모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광안대교 야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카페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김 대리님.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영 씨였어요. 준영 씨, 여기 어쩐 일이세요? 근처에서 미팅 끝나고 잠깐 들렀어요. 준영 씨가 우리 테이블 쪽으로 다가오며 부모님을 발견하고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 부모님이세요? 네, 어제 부산에 오셨어요. 준영 씨가 두 분께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셨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김 대리님이랑 회사에서 일로 자주 뵙는 이준영이라고 합니다. 아빠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준영 씨와 악수하셨습니다. 반갑네. 우리 딸 일터에서 잘해주고 있다고. 잘해주신다니요. 김 대리님이 일을 워낙 잘하셔서 저희가 늘 배웁니다. 준영 씨가 잠깐 인사만 드리고 자리를 비켜주셨어요. 준영 씨가 카페 밖으로 나간 뒤 아빠가 자리에 다시 앉으시며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지영아. 네, 아빠. 그 사람 눈빛이 참 맑더라. 저는 아빠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사람은 눈빛이 제일 중요하다. 아빠가 그 한마디만 남기시고 다시 광안대교 쪽으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아빠 옆구리를 살짝 찌르셨어요. 여보, 무슨 그런 말을. 아니야, 그냥 그렇게 보였어. 엄마와 저는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마가 작게 웃으셨어요. 그 다음 해에 저는 부산 본사로 정식 발령을 받아 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승진 통보를 받은 날 저는 회사에서 곧장 금은방으로 향했어요. 7년 전 시댁에서 받은 결혼 반지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사장님, 이거 좀 봐주세요. 금은방 사장님이 반지를 잠깐 들여다보시더니 저울에 올리셨어요. 손님, 이거 파시려고요? 네, 팔게요. 사장님이 값을 매겨주셨고 저는 그 자리에서 현금을 받아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돈을 들고 백화점 보석 매장으로 갔어요. 은은한 자수정이 박힌 반지 하나를 골랐습니다. 엄마 손가락 사이즈에 맞춰 주문 제작을 부탁드렸어요. 반지가 완성된 날 저는 청주 친정집에 내려가 엄마 손에 직접 끼워드렸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엄마 반지야. 이번에는 진짜 엄마 거. 엄마가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셨어요. 딸, 엄마 이런 거 받아도 되니? 엄마, 그런 말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화낼 거야. 엄마가 픽 웃으시며 반지를 한 번 더 만져보셨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옷장 깊숙이 박혀있던 결혼사진 앨범을 꺼냈어요. 큰 박스에 한복과 앨범, 결혼식 관련된 모든 물건을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박스를 들고 동네 폐기물 처리장으로 향했어요. 소각장 앞에서 박스 안에 든 한복과 앨범을 마지막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그대로 소각장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소각장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 사이 시아버지는 일용직 현장에서 무릎 부상을 입어 더 이상 일을 나가지 못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결국 시댁 식구들은 시아버지의 먼 친척이 살던 강원도 시골 빈집으로 내려가게 되셨어요. 시어머니가 그 시골에서 평생 자신이 무시하던 농촌 생활을 직접 하게 되셨다는 소식이 마지막으로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가 원래 서울 강남 살았다고 떠들고 다니신다는 소문이 큰아빠 귀에 들어왔지만 저는 큰아빠께 부탁드렸어요. 큰아빠, 이제 그 사람들 이야기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큰아빠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해 여름 준영 씨가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청주 친정집에 내려왔어요. 한우 선물 세트를 들고
마루 앞에서 신발을 벗으며 두 분께 깊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처음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이준영입니다. 아빠가 마루에 앉으셔서 준영 씨를 가만히 바라보셨어요. 준영 군, 한 가지만 말해두지. 네, 아버님. 말씀하세요. 우리 딸 한 번만 더 아프게 하면 그땐 정말 가만 안 둘 거야. 아빠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준영 씨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진지하게 대답하셨어요. 아버님, 가만두지 마세요. 절대 그럴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루에 둘러앉은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빠가 처음으로 준영 씨를 이서방이라 부르셨어요. 이서방, 한 잔 받아. 네, 아버님. 준영 씨가 두 손으로 잔을 받으셨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시며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셨어요. 그해 가을 광안리 바닷가의 작은 식당에서 양가 상견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큰아빠와 우리 부모님, 준영 씨와 준영 씨의 홀어머니가 함께하는 자리였어요. 준영 씨의 홀어머니가 식당에 들어오시며 저와 처음 마주하셨습니다. 자니가 지영이구나. 준영 씨의 홀어머니가 저한테 다가오시며 두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고생 많았다. 저는 그 한마디에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준영 씨의 홀어머니가 제 손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셨어요. 7년 동안 시댁 어른께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가 옆에서 그 모습을 보시고는 가만히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상견례가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되고 식당 밖으로 나오는데 광안대교 위로 노을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어요. 준영 씨가 제 옆으로 다가오며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지영아, 떨려? 조금. 우리 엄마가 너 마음에 들어 하셨어. 진짜로. 저는 준영 씨 손을 마주 잡으며 광안대교를 한참 바라봤어요. 결혼식 전날 밤 저는 오피스텔 베란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작은 물건 하나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7년 동안 시댁의 모든 대화를 담아두었던 외장하드였습니다. 저는 외장하드를 손에 꼭 쥐고 베란다 너머 광안대교 야경을 한번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외장하드를 들고 신발장에서 망치를 꺼내 베란다 바닥에 내려놨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망치질 끝에 외장하드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 조각들을 모아 일반 쓰레기 봉투 안에 담았어요. 봉투 입구를 단단히 묶어 현관 앞에 내놨습니다. 7년 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마지막 무게가 그 봉투 안에 들어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우니 창문 너머로 광안대교 불빛이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작게 혼잣말을 했어요. 새로 시작하자. 내일이면 저는 더 이상 그 한마디로부터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였습니다. 거지년들이 주제 파악 못하고 신났다던 그 한마디. 그 말로 제 인생을 결정짓던 시간은 오늘 밤이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귓가에 닿았어요. 내일은 광안리에 새 아침이 오고 저는 새 이름표를 단 김지영으로 그 햇볕 아래에 서 있을 거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 어떠셨나요? 7년 동안 시댁 한복판에서 숨죽이고 살던 제가 결국 부산 광안리에서 새 아침을 맞이하기까지 참 멀리도 돌아왔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시댁 어른들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친정 부모님 생각만 하면 미안해서 베란다에 쪼그려 앉아 우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저도 그랬어요. 7년 동안 그랬습니다. 근데요, 저는 그 시간 동안 한 가지만은 놓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 우리 부모님이 거지가 아니라는 거, 그 한 가지를 끝까지 붙잡고 있으니까 결국 길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힘드신 분들, 부디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 한 번이라도 더 따뜻한 밥 사드리세요. 그 시간은 절대 후회되지 않더라고요. 오늘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